해가 저물고 거대한 도시 서울이 하나둘씩 불을 밝힐 무렵 김철민의 하루는 고단한 노동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다. 온몸에 땀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사장을 나서는 그의 어깨는 묵직했지만 발걸음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의 보물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꼭대기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이었다. 가파른 오고의 계단을 오르자 삐걱거리는 옥상 문이 먼저 열리며 작은 여자아이가 뛰쳐나왔다. 아바, 10살배기 딸 김하나였다. 하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의 허리를 껴안았다. 아빠의 작업복에서 나는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는 하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향기였다. 우리 딸,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네 아빠, 이리 와보세요. 제가 물수건 준비했어요. 하나는 아빠를 평상에 앉히고는 야무진 손길로 아빠의 얼굴과 목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었다. 철민은 딸의 다정한 손길에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아이가. 그가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들의 집은 비좁고 낡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했다. 벽에는 하나가 그린 가족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고 창계는 작은 화분에 심긴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성층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은 하나에게 그리 다정하지 않았다. 하나는 강남의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에 수석으로 합격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하나에게 자랑이 아닌 주홍글씨가 되었다. 바로 오늘 점심시간에도 그랬다. 반에서 가장 부잣집 딸인 이민서가 친구들을 이끌고 하나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어머, 김하나, 너 또 그 낡아빠진 운동화 신고 왔네. 내 아빠가 공사장에서 번 돈으로는 새 신발 살 돈도 없나 봐. 민서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 너한테서 먼지 냄새나. 꼭 내 아빠처럼 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너희 같은 사람들은 학교 물 흐린데. 하나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아이는 끝까지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아빠가 항상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친구들의 시선을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 평소 좋아하던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 담벼락 밑에서 상자에 담겨 버려진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어미를 잃었는지 가늘게 떨며 애처롭게 울고 있었다. 그 순간 하나는 학교에서 자신이 당했던 서름을 까맣게 잊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오늘 간식을 사 먹으려 했던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다. 그리고는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가 따뜻한 우유 한 팩을 사왔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우유를 데워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먹여주었다.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본 순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다. 한편 그 시각공사 현장, 철민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현장 소장이 펼쳐놓은 설계 도면을 무심코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할 가장 중요한 기초 파일 공사 부분이었다. 소장님, 잠시만요. 김 반장, 왜 그래? 이 부분 집안 강도에 비해 하중 계산에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밑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보강 철근을 추가해야 할 텐데요. 현장 소장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아니, 일용직 노동자가 뭘 안다고 설계 도면에 감놔라, 배놔라야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소장은 무시하며 가버렸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철민의 날카로운 지적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옥탑방의 저녁 식사는 단출했지만 정겨웠다. 철민은 월급날이라며 특별히 통닭 한 마리를 사왔다. 하나는 환호성을 질렀고 두 부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하나는 자신의 일기장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썼다. 오늘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괜찮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딸이 잠든 깊은 밤, 철민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아내의 유품 몇 가지와 함께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안에서 묵직한 만년필 한 자루를 꺼내 들었다. 플래티넘으로 도금된 몸체, 정교하게 세공된 펜촉, 가난한 건설 노동자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계적인 명품이었다. 그는 펜을 쓰지 않았다. 그저 왕이 홀후을 쥐듯 묵묵히 펜을 쥐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땀과 먼지에 절은 노동자 김철민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던 냉철한 승부사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억 달러의 돈의 흐름과 기업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건설 노동자 김철민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 안에서 한때 세계 경제를 움직이던 거인의 펜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명문사립 혜성초등학교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설립기념축제가 다가왔다. 학교는 축제 준비로 들썩였고 아이들은 저마다 부모님과 함께 입고 갈 멋진 옷과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나에게 축제 초대장은 기쁨인 동시에 불안이었다. 아빠와 함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좋았지만 화려한 파티에 익숙지 않은 아빠가, 그리고 그런 아빠를 바라볼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걱정되었다. 아빠, 정말 괜찮겠어요. 다들 엄청 멋진 옷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딸 학교 축제인데 아빠가 당연히 가야지. 아빠는 하나 아빠로 가는 거니까.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가도 하나도 안 창피해. 세상에서 제일 떳떳해. 철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의 말에 하나는 용기를 얻었다. 아빠의 말대로였다.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였다. 축제 당일, 학교 강당은 상류층의 사교 파티를 방불케 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 학부모들은 명품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서로의 부와 인맥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그들 사이로 깨끗하게 빨아 다렸지만 군데군데해진 작업복 차림의 김철민과 그 손을 꼭 잡은 하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발견한 이민서의 엄마가 다른 학부모들을 이끌고 다가왔다. 그녀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눈으로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하나 아버님 아니세요? 여긴 어떻게... 이런 행사는 저희 학교의 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서요. 그녀는 격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 말에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낮은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희 같은 학부모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준 맞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철민과 하나를 번갈아 보았다.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학교 수준이 떨어진다니까요. 장학금 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녀의 모욕적인 말은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컸다. 하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의 작은 손을 더 꽉 잡고 딸의 귀를 막아주려는 듯 품에 안았다. 그는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딸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때 하나의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철민에게 잠시 상담을 요청했다. 철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서와 그 무리들이 하나에게 다가왔다. 야, 김하나, 너희 아빠 진짜 웃긴다. 여기가 공사장인 줄 아나 봐. 우리 엄마가 너네 같은 거렁뱅이는 학교에서 쫓아낼 거래. 민서는 하나의 귓개 악마처럼 속삭였다. 네가 우리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수치야. 넌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너한테 딱 맞는 곳으로 보내줄게. 민서는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미술 선생님이 부르신다며 하나를 꿰어 학교의 낡은 별관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곰팡내 나는 낡은 미술 창고 안으로 하나를 거칠게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거기서 네 아빠랑 같이 평생 살아 거렁뱅이야. 철컥 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다. 창고 안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그 자체였다. 하나는 원래부터 좁고 막힌 공간을 무서워했다. 폐소공포증이었다. 어둠과 먼지, 그리고 혼자라는 공포가 작은 아이를 덮쳐왔다.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는 울부짖으며 문을 긁고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점점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아이는 결국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축제가 끝나고 철민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학교 곳곳을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야, 김하나. 학교는 텅 비어갔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그의 뇌리에 어릴 적 하나가 별관 쪽은 무섭다고 말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낡은 별관으로 달려갔다. 그는 굳게 잠긴 창고 문을 발견했다.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딸의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졌다. 하나야. 그는 이성을 잃고 문에 몸을 부딪혔다. 쿵쿵 낡은 나무 문이 그의 괴력에 부서져라 울렸다. 몇 번의 충격 끝에 자물쇠가 박힌 문고리가 통째로 뜯겨져 나가며 문이 열렸다. 어두운 창고 바닥에 그의 보물, 그의 세상 전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기절한 상태였다. 철민은 딸을 안아들었다. 아이의 차가운 몸을 느끼는 순간 지난 10년간 그가 억지로 눌러왔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폭발했다. 평범한 아빠, 성실한 노동자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에서 평소의 온화하고 따뜻한 빛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갑고 무서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딸을 품에 안고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노동자 김철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를 건드린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잠에서 깨어난 굶주린 맹수였다. 그는 딸을 안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등 뒤로 평화롭던 그의 10년은 완전히 끝이 났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었다. 하나는 다행히 금방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에서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철민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다. 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낸 명백한 폭력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는 딸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다음 날 예상대로 학교로부터 학생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날아왔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징계하겠다는 오만한 처사였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상석에는 교장과 재단 이사 몇몇, 그리고 학부모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민서의 엄마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듯한 거만함이 가득했다. 반대편에는 겁에 질린 하나와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아는 김철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작업복 차림이었다. 자,
그럼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장이 헛기침을 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였다. 민서와 친구들은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하나가 먼저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켰으며 징계를 피하기 위해 창고에 스스로 들어가 쇼를 벌였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민서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보탰다. 보시다시피 김하나 학생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자작극까지 벌이는 아주 질이 나쁜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을 계속 학교에 둘 수는 없습니다. 당장 퇴학시켜 주십시오. 그녀의 선동에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교장이 철민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동정심을 유발하며 선처를 호소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시선 속에서였다. 하지만 김철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선 아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는 민서와 친구들에게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 장소, 그리고 목격자에 대해 변호사처럼 집요하고 논리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해서 미리 준비해온 아이들의 거짓말은 금세 허점을 드러내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철민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노동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번뜩였다. 제 딸이 싸움을 걸고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은 방금 보셨듯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제 학교 측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제가 어젯밤 대한민국 건축법과 소방시설 안전법을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두가 귀를 의심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 시설의 창고는 비상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반드시 밖으로 열리는 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딸이 갇혔던 창고는 안으로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조용히 하지만 무겁게 울려 퍼졌다. 또한 소방시설 안전법 제10조에 의거 해당 면적의 창고에는 비상유도등과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민서 엄마의 얼굴에서는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다. 만약 제 딸이 그곳에서 질식으로 인해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학대 조항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 재단은 수십억 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학교의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철민은 말을 맺고 수첩을 조용히 접었다. 저는 제 딸의 퇴학을 논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학교 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러 온 것입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내일 아침 언론사와 교육청, 그리고 검찰에 이 모든 사실을 제보할 것입니다. 그것은 애원이 아닌 서늘한 경고였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여 자신들 앞에서 법률을 줄줄 읊고 있는 노동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잡아봤던 남자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지성과 논리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황급히 마무리되었다.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민서 엄마의 얼굴은 패배감 대신 도끼 어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감히 일개 공사장 인부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는 사실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채 오르자마자 대기업 부사장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여보, 그 김하나라는 애 아빠 그냥 보통 건설 노동자가 아니에요. 아주 영악한 인간이야. 당신 회사 힘 좀 써서 저것들 인생을 아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주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게. 그녀는 깨달았다. 저 남자를 짓밟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학교의 권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징계위원회에서 김철민이 보여준 예상 밖의 방역은 이민서 엄마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감히 천한 노동자 따위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두 부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악의로 변질되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공사 현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작업 도구가 아닌 현장 소장의 난처한 얼굴이었다. 김 반장, 정말 미안하게 됐수다. 소장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했다. 어젯밤에 본사 높은 분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어. 당장 김 반장을 해고하라고 말이야. 이유도 묻지 말고.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주게. 철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복수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공고함을 챙겨 공사장을 나섰다. 10년간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일해온 그의 일터는 권력자의 전화 한 통에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와 집주인 할머니가 착잡한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었다. 집주인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미안하네. 김서방, 나도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 집이 어제 팔렸다네. 그런데 새 주인이 당장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지. 뭔가. 안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고. 철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집주인 할머니를 위로하며 뒷조사를 부탁했다. 결과는 그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건물을 사들인 회사는 민서 아버지인 이 부사장이 운영하는 대기업의 자회사가 세운 유령 회사였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이 낡은 다세대 주택 전체를 사들인 것이다. 일자리를 잃고 이제는 집까지 잃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왔다. 학교로부터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교내 면학 분위기 저해 및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하나에게 내려진 무기한 정학 처분 통지서였다. 사실상의 퇴학 조치였다. 하나의 미래, 그들의 생계, 그리고 유일한 보금자리,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하나씩 빼앗아 가고 있었다. 결국 두 부녀는 며칠 만에 낡은 옥탑방에서 쫓겨나 몇 안 되는 짐을 들고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그들은 허름하고 곰팡내 나는 변두리 모텔 방을 임시 거처로 삼았다. 그날 밤 철민은 작은 침대에서 잠든 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애써 씩씩한 척했지만 잠든 얼굴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 눈물 자국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는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다. 여보, 우리 하나만큼은 돈이나 권력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고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제국과 이름을 버리고 지난 10년간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인가? 그의 침묵과 인내는
결국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가 도망치려 했던 그 더럽고 추악한 권력의 세계가 기어이 자신의 딸까지 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과거의 자신, 그 괴물로 돌아갈 것인가?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온화한 아버지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와 결단이 자리 잡았다. 그는 낡은 짐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지갑과 그의 유일한 과거의 증표인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명함 지갑에서 10년간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번호가 적힌 명함을 꺼내 들었다. 그는 모텔에 싸구려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떨림 없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길고 긴 신호음 끝에 중후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여보세요. 조실 양. 철민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지난 10년간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을 멈췄다. 10년 만에 듣는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주군의 목소리.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나다. 10년 만이지. 철민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잠에서 깨어난 사자의 서늘한 기운만이 느껴졌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멍청이들이 누군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지.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 너머 10년간 주인을 기다려온 거대한 제국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성초등학교의 대강당 하나를 퇴학시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전체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 강당은 상류층 학부모들의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 이민서의 엄마는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학습 환경을 지키고 학교의 높은 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하나 학생의 퇴학은 우리 해성초등학교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교장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미리 준비된 퇴학 처분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하나의 운명이 결정되려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강당 뒷문이 마치 성문이 부서지듯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김철민이 서 있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이 아닌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진 최고급 비스포크 수트, 어깨에 짊어졌던 노동의 고단함 대신 세상을 발 아래 둔 자의 압도적인 위압감, 그의 뒤로는 날카로운 눈빛의 수행원들과 변호사로 보이는 이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은 저 남자가 며칠 전 자신들이 거렁뱅이 노동자라고 비웃었던 그 김철민이 맞는지 의심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강당 전체에 장중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교장이 들고 있던 펜을 가볍게 빼앗아 옆으로 던져버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소개가 늦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강당 안에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제 이름은 김철민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악으로 굳어버린 민서 엄마를 차갑게 응시했다. 제 진짜 이름은 다니엘 킴. 다니엘 킴, 여러분이 아침마다 읽는 경제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글로벌 투자사 제네시스 캐피탈의 의장입니다. 제네시스 캐피탈. 다니엘 킴. 그 이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
강당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미다스의 손. 얼굴 없는 거물로만 알려진 전설적인 존재. 그가 바로 자신들이 무시했던 저 남자란 말인가. 민서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다니엘 킴. 과거의 김철민은 연설을 이어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서 엄마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였다. CEO 번째로 이민서 학생의 부친인 이태성 부사장이 운영하는 미래전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캐피탈은 지난 12시간 동안 미래전자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최대 주주로서 저는 오늘 아침 이태성 부사장을 해임 조치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서 엄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남편의 회사가 그들의 부와 명예의 원천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의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두 번째로 이 학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캐피탈 산하의 하나교육재단은 어젯밤으로 혜성초등학교 재단의 지분 과반수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즉, 오늘부로 이 학교의 새로운 이사장은 바로 접니다. 교장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학부모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따라서 새로운 이사장으로서 저의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는 민서와 그 무리들을 차갑게 가리켰다. 지속적인 따돌림과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주동자. 이민서 학생을 포함한 가해 학생 전원을 오늘부로 혜성초등학교에서 영구 퇴학 조치합니다. 그는 이어서 교장을 바라보았다. 또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를 핍박한 교장의 파면을 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딸 하나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저의 딸 김한에 대한 모든 부당한 징계 조치를 즉시 무효로 하고 학교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서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오만했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른 학부모들은 감히 다니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쥐 죽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강당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다니엘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다른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강당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딸에게로 향했다. 그는 딸의 앞에 와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던 왕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딸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딸, 그는 하나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10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난 왕은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작은 공주님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왕의 귀환이 휩쓸고 간 폭풍은 거셌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경제뉴스 한 면은 제네시스 캐피탈, 미래전자 적대적 인수합병 성공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사회면은 명문사립 혜성초등학교의 추악한 갑질 스캔들로 들끓었다. 이민서의 가족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 이태성 부사장은 회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호화로운 저택은 차 앞 딱지로 뒤덮였고 이민서는 퇴학당한 채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준비를 해야 했다. 어제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모녀 문누의 세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민서 엄마는 수소문 끝에 다니엘 킴 부녀가 머무는 임시 거처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절박한 얼굴로 다니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아니, 하나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 남편만은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녀는 눈물로 애원했지만 다니엘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입힌 용서할 가치조차 없는 타인일 뿐이었다. 당신은 내 딸에게 사과할 자격조차 없소.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오. 그저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내 방식대로 질서를 바로잡은 것뿐이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는 하나의 눈을 가려주며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여자의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질서 재편은 학교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혜성초등학교의 새로운 이사장으로서 부패했던 교장과 주요 교직원들을 모두 해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이들의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판 높은 교육자를 새로운 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딸 하나의 이름을 딴 하나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혜성초등학교 내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학교폭력 예방 및 심리상담센터를 건립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겪었던 아픔이 다시는 그 어떤 아이에게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패를 만든 것이다. 그동안 두 부녀는 임시로 머물던 호텔을 떠나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과거 그가 살았던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이 아닌 따스한 햇살이 드는 아담한 정원이 있는 집이었다. 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하나는 자신의 키보다 더 큰 책장이 있는 꿈에 그리던 방을 갖게 되었다. 아이는 며칠 동안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을 대하는 아빠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그날 밤 정원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니엘은 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이제는 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시간이었다. 하나야, 아빠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그는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월스트리트에서의 치열했던 삶, 그리고 하나의 엄마이자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의 엄마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가였고 돈과 권력 욕구로 가득 찬 상류층 세계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를 노린 경쟁자들의 비열한 음모에 휘말려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까지. 아빠는 돈과 권력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네 엄마를 앗아간 그 끔찍한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아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너와 함께 도망친 거란다. 평범한 노동자로 땀 흘려 돈 벌고 너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는 삶이 아빠에게는 유일한 행복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아빠가 틀렸다. 내가 너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너를 아프게 만들었어. 아빠가 더 강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우리 딸, 그의 고백에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아빠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아빠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그 손이 세상 그 어떤 부드러운 손보다도 더 좋았다. 저는 먼지 냄새나는 공사장 인부 아빠가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다니엘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딸을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10년간의 긴 비밀과 오해는 그렇게 서로의 진심 앞에서 눈처럼 녹아내렸다. 그날 밤 부녀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질서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더 깊어진 사랑 위에서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꾼 아이야기쿤으로서 이제 저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부녀 푸누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이 대장정의 마지막 장을 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자신을 끌어안는 것에서 시작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안의 마지막 7번째 단계, 그 눈부신 미래를 담은 제7장입니다. 혜성초등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이전의 오만하고 폐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하나희망재단이 운영하는 최첨단 상담센터와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아이들의 인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따뜻한 문화가 자리 잡았다. 김하나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친구들의 작은 다툼을 중재하고 새로 전학 온 장학생들을 먼저 챙기는 밝고 씩씩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다니엘 킴의 삶에도 새로운 균형이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제네시스 캐피탈의 의장이었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10년간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온 조 실장, 이제는 부회장이 된 에게 맡기고 있었다. 그는 이제 중요한 화상회의를 마친 후 딸의 학교 발표회에 늦지 않기 위해 넥타이를 풀고 달려가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마침내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부녀는 그들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장소에 함께 서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한 동네. 하나희망재단이 전액을 지원하여 아이들을 위한 최첨단 공공도서관과 청소년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의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모여들었지만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다니엘 킴의 모습이었다. 그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트 대신 깔끔한 작업용 점퍼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월스트리트의 거물이 아닌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아끼는 한 명의 건설자처럼 보였다. 그는 지루한 연설을 하는 대신 현장에 모인 동네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갔다. 그는 건축 모형을 가리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다. 자, 여기가 너희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거고 저쪽에는 농구랑 춤을 출 수 있는 체육관이 들어설 거야. 멋지지?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때 하나가 다른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아빠의 옆에서 이 프로젝트의 작은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이 건물은 특별한 설계로 지어져서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온대. 그리고 옥상에는 우리만의 작은 텃밭도 생길 거야. 아빠를 쏙 빼닮은 논리적이면서도 다정한 하나의 설명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기공식의 하이라이트. 첫 삽을 뜨는 순서가 되었다. 다니엘 킴은 하나를 불렀다. 그는 작은 굴삭기에 조종석에 앉아 하나의 작은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 위에 얹었다. 하나야, 아빠랑 같이 우리의 첫 번째 집을 지어보는 거야. 두 부녀는 함께 조종 레버를 움직였다. 굴삭기에 거대한 삽입 땅을 향해 내려가 희망의 첫 흙을 퍼 올렸다. 그 순간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박수 소리 속에서 다니엘과 하나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아픔을 모두 이겨낸 부녀의 깊은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두 개의 정체성, 월스트리트의 왕 다니엘 킴과
땀 흘리는 노동자 김철민을 모두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딸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짓는 진정한 건설자가 되었다. 이야기꾼 아야기쿤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하나, 두 부녀가 함께 지어갈 희망의 집들은 이제 막 첫 삽을 떴을 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용기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